현재 지구상에서 바다는 육지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이죠. 생각해보시면 바다 깊은 곳에는 거대한 백상아리가 있고 독성을 가진 해파리들이 떠다니며 문어나 오징어 같은 기괴한 생물들이 숨어 있습니다. 반면 육지에서는 사자나 호랑이 정도가 최고 포식자 수준이니까요. 이런 패턴은 공룡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아무리 강력했다고 해도 바다에는 모사사우루스나 리오플레우로돈 같은 더 거대하고 무서운 해양 파충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구 역사상 딱 한 번 아주 특별한 시기에는 이 규칙이 완전히 뒤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그 시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약 2억 6천만 년 전 로피안기라고 불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페름기의 마지막 단계였던 이 시기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지금보다 훨씬 가까워서 하루가 22시간밖에 되지 않았고 조성력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구의 지형이었는데 현재의 모든 대륙이 하나로 합쳐진 초대륙 판게아가 존재했거든요. 아프리카, 남미, 북미, 유럽, 아시아, 심지어 남극까지 모든 땅덩어리가 거대한 하나의 대륙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판게아 동쪽으로는 시베리아와 카자흐스탄, 중국 북부로 이루어진 큰 섬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 일부가 또 다른 섬을 형성했습니다. 터키, 이란, 티베트 지역도 각각 독립된 섬들이었죠. 이 모든 땅덩어리들 사이에는 테티스 해와 고테티스 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다들조차도 판게아 서쪽에 자리 잡은 판탈라사 바다에 비하면 작은 웅덩이 수준이었습니다. 판탈라사는 지구 표면의 62%를 덮고 있었고 현재 태평양의 2배가 넘는 크기였거든요. 이렇게 광활한 바다들이 있었지만 정작 그 안에 살던 생물들은 별로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상어들이 있기는 했지만 가장 큰 종류인 헬리코프리온조차 이미 멸종한 상태였죠. 대신 헤아시두스라는 상어가 바다를 누비고 있었는데 길이가 고작 2.1m 정도였습니다. 현재의 표범상어 크기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이빨 구조를 보면 오징어 같은 연체 동물을 주로 사냥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상어 종류들인 파이스두스나 히보돈트도 마찬가지로 1m를 넘지 않는 작은 크기였습니다. 바다 전갈이라고 불리던 유립테루스들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한때는 매우 다양하고 거대했던 이 절지 동물들이 대본기 대멸종 이후로 거의 회복하지 못한 채 겨우 2종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마저도 크기가 작았고 정점 포식자 역할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삼엽충, 암모나이트, 바다백합 같은 전통적인 해양 생물들도 있었지만 수도 적고 크기도 작았습니다. 이런 상황의 원인은 약 262만 년 전에 발생한 카피탄 대멸종 때문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이 멸종 사건이 실제로는 백악기 고생대 경갱계 멸종이나 트라이아스 쥐라기 멸종보다도 더 치명적이었거든요. 카피탄 멸종은 모든 생물에게 타격을 주었지만 특히 바다 생물들이 가장 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로피안기 바다는 상당히 평온한 곳이 되었죠. 하지만 이것이 바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지 상황이 훨씬 더 끔찍했거든요. 카피탄 멸종은 육지 생물들에게도 큰 타격을 주었지만 육지 생명은 바다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멸종으로 인해 기존 지배자들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포식자들이 등장할 기회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페름기 초기와 중기 동안 육지를 지배했던 것은 디노케팔리안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형 육식성 테라피시드 그룹으로 매우 다양하고 풍부했지만 페름기 후기까지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사라진 자리를 차지한 것은 바로 고르고놉스였죠. 1876년에 고생물 학자들이 처음 발견했을 때 그 화석이 너무나 무서운 모습이어서 그리스 신화의 괴물 고르곤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을 정도였습니다. 다양한 고르고놉스 종들이 있었지만 모두 비슷한 특징을 공유했습니다. 깊게 박힌 눈구멍, 길고 좁은 두개골, 그리고 무엇보다도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앞니와 송곳니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들은 진화 역사상
최초의 세이버투스 포식자 중 하나였습니다. 세이버투스의 존재로 인해 나중에 나타날 스밀로돈 같은 세이버투스 고양이와 비슷해 보였고 몸 구조도 표면적으로는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고르고놉스는 고양이도 아니고 심지어 포유류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파충류보다는 포유류에 더 가까운 수국류였지만 여전히 포유류는 아니었죠. 고르고놉스는 2억 6,700만 년 전에 처음 등장해서 페름기 상당 기간 동안 생존했습니다. 초기에는 사람 발보다 크지 않은 작은 크기였고 작은 양서류나 파충류를 사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속으로 진화하며 점점 더 커졌고 디노케팔리안들이 멸종한 후 페름기 후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역사상 가장 큰 고르고놉스인 이노스트 란체비아가 등장하게 되었죠. 이 포식자는 고르고놉스 중에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페름기 후기의 가장 큰 육상 포식자였습니다. 뛰어난 화석 증거를 바탕으로 성체가 3.6m 길이에 몸무게는 460kg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큰 곰 정도의 크기입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개체들은 호랑이와 비슷한 크기였죠. 대부분의 고르고놉스보다 훨씬 크다는 점 외에도 이노스트 란체비아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매우 튼튼하고 긴 다리였습니다. 이를 통해 내구성이 뛰어나고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어서 중간 크기에서 큰 크기의 초식 동물들을 쫓아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노스트 란체비아는 길쭉한 송곳니와 길이가 16cm에 달하는 초대형 앞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비포유류 수국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이빨 중 하나였죠. 이 무기들은 길었을 뿐만 아니라 휘어져 있고 톱니 모양이어서 살을 쉽게 베어내어 대량 출혈을 일으키고 중요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습니다. 분명히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노스트 란체비아가 정확히 어떻게 사냥했는지는 100% 확실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하나는 스밀로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전술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목 부분을 물어 제압하거나 물고 도망치는 식의 행동을 했을 것이고 누적된 출혈과 쇼크가 시간이 지나면서 먹이를 죽였을 것이라는 거죠. 이노스트 란체비아는 당시 매우 광범위한 서식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물들에게는 피하기 어려운 위협이었습니다. 현재의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러시아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에서 살았던 이 세이버투스는 매우 적응력이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프리카의 따뜻한 범람원이나 러시아의 한랭 사막 같은 매우 다른 생태계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러한 한랭 사막에서는 얕은 호수와 글로소프테리스로 구성된 희박한 숲에서만 안식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글로소프테리스는 페름기 후기의 지배적인 식물이었죠. 이런 한랭 사막에 살았기 때문에 일부 고생물 학자들은 털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구 양반구를 배회하는 거대한 고르고놉스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했겠지만 페름기 후기에는 이노스트 란체비아 외에도 수십 종의 다른 고르고놉스들이 알려져 있으며 그중 많은 종이 유럽, 러시아에도 살았습니다. 여기에는 더 작은 프로스칼라벤니아와 중간 크기의 수호고르곤이 포함되었죠. 결과적으로 고르고놉스들은 크기에 관계없이 초식 동물이 있는 많은 생태계에서 완전한 지배력을 가졌고 러시아 페름기 지역을 방문하고 오고 싶은 마지막 장소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남아프리카에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고르고놉스의 전체 하위 계열이 이노스트 란체비아와 함께 독립적으로 진화했는데 그들이 바로 루비디아였습니다. 이노스트 란체비아가 역대 가장 큰 단일 고르고놉스였다면 루비디아는 평균적으로 가장 큰 계열이었습니다. 튼튼한 두개골, 부비동 구멍의 부재, 잦은 치아 교체, 그리고 이노스트 란체비아보다 절단하기에 더 나은 깊게 톱니 모양의 치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구별되었죠. 이들은 또한 상당히 땅딸막했으며 일부는 이노스트 란체비아와 크기가 매우 비슷했습니다. 오늘날 남아프리카와 탄자니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했던 고르고놉스의 한 종인 루비디아 아트록스는 때때로 길이가 3.1m까지 자랐습니다. 이 몸 크기만으로도 정점 포식자가 되기에 충분했지만 정말 인상적이고 위협적이었던 것은 두개골이었습니다. 전체 신체 길이의 16% 이상을 차지했고 회복된 두개골은 극도로 두껍고 두개골 돌출부, 즉
강력한 대형 먹이를 물고 붙잡기 위해 만들어졌음을 나타내는 뼈 돌기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2억 5천 년 후의 스밀로돈과 유사했지만 루비디아는 매우 강한 물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재구성에 따르면 약 746뉴턴의 물기 힘으로 늑대의 물기보다 25% 더 강력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살과 질긴 가죽을 쉽게 뚫을 수 있도록 이빨이 얼마나 잘 설계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노스투트 찬체비아에서 루비디아까지 이들은 혼자서도 전체 생태계를 바꿀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거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간접적인 증거에 따르면 이들이 하위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과 일상적으로 공존했음을 시사합니다. 루비디아는 중간 크기에서 큰 크기까지 다양한 9개의 속으로 구성되었거든요. 이것이 충분히 나쁘지 않다면 이제 이노스트란체비아와 루비디아 둘 다 페름기 후기 남아프리카에 존재했기 때문에 공존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슷한 크기와 상당히 유사한 체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 동일한 포식적 틈새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은 빈번한 갈등을 의미했고 이 모든 것이 이 행성이 정말로 고르고놉스의 행성이었고 육지에서 지배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바다가 확실히 더 안전한 선택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요점을 정말로 증명하기 위해 페름기 후기에도 악몽 같은 다른 많은 포식자들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해야 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예는 새롭게 등장한 페라키온스였습니다. 이 계열은 다시 한번 수국류였고 페름기 중기에 기원했지만 고르고놉스와 달리 이 시기에 그렇게 큰 크기에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남극, 아프리카, 중국에 걸쳐 종이 발견되면서 동등하게 널리 퍼져 있었고 실제로 더 다양했습니다. 소수는 초식 동물이었지만 대다수는 실제로 훈련되지 않은 눈에는 고르고놉스로 착각될 수 있는 포식자들이었습니다. 이들도 비교적 큰 두개골과 유사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테라키온스는 주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더 넓고 깊은 두개골, 더 작은 곧은 이빨, 더 짧은 몸, 더 압축된 구조를 갖는 경향이 있었고 언급했듯이 더 다양하여 고르고놉스에서 볼 수 없는 많은 사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개 크기의 이치치아니즈와 유케네로사우루스가 독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독을 진화시킨 최초의 네발 동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들 중에는 이오도스쿠스 같은 반수생 생물로 해석되는 종도 있었습니다. 다른 종들은 하늘에서 본 칼처럼 보이는 라이커노프스에서 보여준 것처럼 특이한 세이버 이빨을 사용하여 큰 동물을 사냥하는 완전한 육상 동물이었습니다. 모든 테라키온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모스코프스였습니다. 사자 크기의 머리를 가진 제규어 크기의 포식자로 매우 날카로운 원뿔 모양의 이빨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균형적으로 큰 머리는 상당히 강력한 물기를 시사했고 고생물 학자들은 강력한 앞다리로 먹이를 잡아서 사냥한 다음 날카로운 이빨과 강력한 턱으로 피해를 입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석 기록에 따르면 모스코프스는 페름기 후반에 가장 풍부한 테라키온스 중 하나였으며 정점 포식자 지위에 도달한 몇 안 되는 비고르고놉스 중 하나였습니다. 특정 환경에서는 고르고놉스를 대체할 수도 있었죠. 흥미롭게도 모스코프스만큼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로피안기 상반기에 유럽 러시아를 탐험한 모스코프스의 3.1m 또는 9.8피트 먼 친척인 메가위아를 포함한 더 큰 테라키온스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큰 테라키온스이며 화석화된 배설물을 기반으로 우리는 그것이 독을 사용하여 죽였을 수 있는 큰 디오돈들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개골에 대한 일부 연구에 따르면 살아있을 때 독샘과 아마도 여러 개의 독관이 있었고 먹이를 물면서 치명적인 양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먹이의 유해가 상태가 좋지 않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은 고생물학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페름기는 테라키온스와 고르고놉스가 돌아다니는 바쁜 장소처럼 보여야 하지만 그들조차도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매우 독특하고 특이한 외모를 가진 다른 육식 동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악어와 비슷한 원시 수키드들은 가늘지만 여전히 상당히 크고 이전에 언급된 육식동물과 달리 거대한 바늘 같은 이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그룹은 파충류였으며 남극과 북아메리카를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는 육상 또는 반수생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표면적으로는 악어와 비슷했지만 등에도 광범위한 갑옷이 있는 종류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큰 테랍시드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그룹의 구성원은 매우 다를 수 있었고 때로는 완전히 육상이고 때로는 반수생이었으며 일반적으로 모니터 도마뱀보다 크지 않았지만 우랄레르페통 같은 일부 속은 특히 유럽 러시아에서 상당히 커질 수 있었습니다. 표본이 암컷 미국 악어와 같은 크기로 자랐거든요. 양서류 또는 오히려 원시적인 양서류도 존재했고 판게아에서 번성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동물이 담수 주변에 있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것이 전문화된 매복 사냥꾼으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기회주의적으로 물에서 잡을 수 있는 모든 것 또는 물가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모든 것을 먹었거든요. 인간 크기의 먹이에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수많은 가족 중 하나는 라이안 수키드였습니다. 사지동물 가족으로 현존하는 양서류는 아마도 각 종에서 유래했을 것입니다. 각 종은 4개의 다리, 상당히 긴 꼬리, 거대한 도롱뇽이나 악어와 유사한 몸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담수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구성원은 우랄켄트론이었습니다. 4.2m 베히모스로 우리 친구 고르고놉스들과 테라키온스들과 함께 남아프리카에 살았으며 살기에 나쁜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만한 곳이 없었죠. 유럽 러시아에도 상당한 몫의 육상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아라고사우르가 누락된 우랄켄트론을 보충하기 위해 있었거든요. 이것은 또 다른 사지동물 가족이었지만 라이안 수키드들보다 더 가늘고 좁았습니다. 하지만 멜로사우루스 같은 특정 속은 3.1m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꽤 커질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 초식동물이 살아남았다는 것이 믿기 어렵지만 확실히 살아남았습니다. 큰 크기의 페름기를 가로질러 육식동물에 비해 디키노돈, 코코돈, 카프토리니드, 파라파충류의 배열을 우연히 발견했을 것입니다. 초식동물은 실제로 더 다양했고 생존을 위해 많은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초식동물 중 하나는 오소리에서 돼지 크기의 디키노돈으로 주변에서 가장 흔한 동물 중 하나였습니다. 다소 이상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깊은 굴을 파는데 사용했을 수 있는 강력한 다리와 엄니를 자라했기 때문이죠. 절실히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는 굴 파기 기술은 사이노그나투스 같은 완전히 별개의 그룹에서도 비교적 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넓은 두개골을 사용하여 많은 양의 흙을 대체하여 굴을 파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런 다음 스펙트럼의 반대편에는 다른 경로를 택하고 곤봉 꼬리를 제외한 안킬로사우루스와 유사한 장갑 탱크가 된 파라사우루스가 있었습니다. 이 그룹은 종종 피부에 박힌 큰 뼈가 달린 돌기를 가지고 있었고 고도로 광물화되고 밀도가 높은 무거운 뼈를 가지고 있어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가장 유명한 구성원인 스쿠토사우루스와 함께 페름기 후기 동물 중 가장 크거나 가장 큰 동물 중 하나였습니다. 무게는 1.3톤이 넘었고 이 무게의 큰 고르고놉스와 길이가 비슷했으며 골격을 고려할 때 스쿠토사우루스는 갑옷에 의존하여 생존하는 느리게 움직이는 동물이었습니다. 두개골을 장식한 가시와 기본적으로 뚫을 수 없을 정도로 밀도가 높은 근육으로 방어 능력이 더욱 강화되었죠. 페름기 후기가 야생적이었지만 문자 그대로 공룡을 먹을 수 있는 거대한 파라사우루스가 살았던 중생대와 달리 위를 올려다볼 필요가 없다는 은빛 안감이 있었습니다. 페름기에는 실제로 위험한 거인이 하늘을 순찰하지 않았거든요. 그리핀파리와 팔레오디키오프테라가 있었는데 이는 당신에게 상당한 공포를 줄 수 있었지만 큰 동물에게는 무해했고 석탄기울임 붕괴로 인해 모든 것이 날아다니면서 그다지 풍부하거나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동물은 아마도 벨토사우루스였을 것입니다. 큰 박쥐보다 크지 않은 활공 파충류 가족이었고 머리카락에 하나를 넣는 것은 짜증나지만 이 녀석들은 곤충에게만 위험했고 대부분의 날을 단단한 땅이나 나무 위에서 보냈습니다. 북반구 기후가 고도로 발달하여 칙칙한 하늘을 메우려 했지만 페름기 후기에는 또 다른 속임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자연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셨다면 생명체가 주로 유럽, 러시아, 아프리카 등 소수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는 넓은 땅덩어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경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균 기온은 섭씨 37도로 현재보다 2배 이상 더 더웠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이 숨막힐 듯한 더위는 초대륙을 강타한 극심한 건조기후를 초래했고 적도 근처에는 생명체가 거의 살 수 없는 광활한 사막이 형성되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중부 페름키 산맥이 있었는데 대륙에 수평 길이 전체를 가로지르는 광활한 산맥이 있어 극심한 가뭄에 취약한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생명체는 심각한 침체를 겪을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악몽 같은 기후가 페름키 후기에는 오히려 온순했다는 것입니다. 약 2억 5,200만 년 전까지 충분히 오래 머물렀다면 당신은 지구가 페름키 트라이아스 멸종으로 인해 종말론적 황무지로 변한 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구 역사상 최악의 멸종 사건이었기 때문에 대멸종이라고 불립니다. 이 종말 사건은 시베리아 트랩의 분출로 시작되었고 서유럽과 거의 같은 크기의 시베리아에 있는 화산암의 넓은 지역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분출은 인류가 본 적이 없는 것과는 다르며 지구 전체를 파괴하여 1.1km 두께의 용암 흐름을 일으켰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표면을 더욱 가열할 만큼 충분한 이산화탄소와 황을 분출했습니다. 1년 내내 평균 기온이 가장 더운 달에 데스밸리의 평균 기온과 같도록 상승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초자연적인 열 저항력이 있었다면 산소가 급격히 감소하여 수많은 저산소증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가스가 끊임없이 분출되어 질식하여 죽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필요할 경우 이번에 심각하게 엉망이 되었다는 증거가 더 있냐고 묻는다면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화산 폭발로 인해 오존층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일부 지역에서 자외선이 5,200배 이상 증가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그 끝에 이르러서는 지구가 매우 다른 곳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 모든 생물학적 가족의 59%와 속의 85%가 멸종했습니다. 반면 공룡을 죽인 백악기 고생대경계 멸종은 생물학적 가족의 약 18%만 죽였죠. 육지에서 상황이 얼마나 나빴는지에 관계없이 바닷속 생물은 수온 상승과 산성화로 인해 실제로 더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 들어갔다면 바삭바삭하게 타지 않았을 것이고 실제로 즐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동안 바다 온도가 자쿠지 온도와 비슷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기에 육지보다 바닷속에 있는 것이 더 나은 이유를 하나 더 제고합니다.